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벌써 3월이네요. 이번 겨울은 늦게 추위가 좀 몰아쳤는데요. 이제 3월이니까 조금은 더 따뜻해지겠죠.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가는 길에 있는 선정릉에도 다양한 꽃들이 필 게 기대됩니다. 이번 봄에는 좀 더 자주 나가봐야겠어요. 오늘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제가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중에 관심 있는 책들을 한 권쯤은 만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먼저 만난 책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타일러 스테이턴의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이죠. 제목처럼 이 책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란 참 중요한 요소죠.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를 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여내는 일은 쉽지 않죠. 이 책의 저자는 기도에 관한 깊은 통찰력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책 초반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부담감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우리의 기도에 채워 넣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이야기죠. 짤막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편 한 편 끊어서 읽기에도 괜찮습니다. 늘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미뤄두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의 상위 목록에 밀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네요. 두 번째로 만났던 책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9번째 책입니다. 구름책방에서 이어가고 있는 로마인 이야기 읽기 콘텐츠를 위해서 이달에는 2권이나 읽었습니다. 2권은 오현재의 시기라고 불리는 재정 초기에 가장 안정적인 시대를 다룹니다. 오현재는 5명의 황제를 가리키지만 그 중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건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였어요. 트라이아누스는 최초로 속주에서 태어나 황제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물론 그 조상은 로마인이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되던 속주 여성의 피가 섞였죠. 이런 면에서 보면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순혈주의를 고수하는 오늘날의 여느 나라들보다 더 선진적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로마를 위협하던 외부의 적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트라이아누스 시절 로마 제국의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어지게 되죠. 그의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는 재위 기간 내내 제국 영토 곳곳을 직접 발로 누비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냥 수도에만 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확실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뛰어난 리더들이 필요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천천히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로 만난 책은 크레이그 그로시엘의 크리스천 무신론자입니다. 제목이 흥미롭죠?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살아갈 때는 무신론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 쓰였습니다. 우선은 저자 자신이 그렇게 살 때가 많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자는 목회자입니다. 책에서 집중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확실히 우리의 믿음은 단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면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저자가 주목하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살짝 놀라는 부분은 약간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저자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젊은 시절 아직 신앙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았을 때 저질렀던 여러 실수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저자가 책에서도 썼던 수치심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아쉽게도 10년 전에 나온 이 책은 절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요. 구하실 수 있다면 한 번은 읽어볼 만합니다. 네 번째 만난 책은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책은 대체로 작고 얇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작은 책에 깊은 통찰을 잔뜩 담아 놓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첫 장에 이어지는 나머지 5개 장들은 모두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제자도의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본문에 관한 흥미롭고 독특한 해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책 자체가 작고 얇아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요절에 가까운 책으로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심에 불을 붙이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의 내용도 천천히 한번 읽어가는 그런 콘텐츠를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월 5번째 만난 책은 다시 로마인 이야기 10번째 책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는 전체가 1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10번째 책은 그 성격이 가장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특정한 시기의 역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큰 자산이었던 인프라 측면을 다루고 있죠. 크게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나누어지는데 하드 인프라에서는 유명한 로마 가도와 수도가, 소프트 인프라에는 교육과 의료가 집중적으로 설명됩니다. 로마 역사를 다루는 책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인프라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흔히 보기 힘듭니다. 책 전체에 걸쳐서 로마 가도가 그려져 있는 온갖 지도들과 시리즈의 다른 책들과 달리 칼라도판이 잔뜩 실려있는 구성도 이 책에 작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로마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책은 한 권쯤 비치해 두어야 하지 않나 싶은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한 내용도 영상으로 촬영했으니까 조만간 편집이 끝나는 대로 순서에 따라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6번째 만난 책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지성의 제자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는 제자도에 관한 책을 2권이나 만났네요. 아니, 크리스천 무신론자도 크게 보면 제자도에 관한 책이었으니 3권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책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소위 덮어놓고 믿는 맹신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특히 요즘 한국교회에 반지성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온갖 음모론에 빠져서 새를 과시하는 식으로 거리로 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으니 말이죠.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무식한 사람 또는 음모론 신봉자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장기적으로 교회 전도에도 크게 지장이 생기고 말 겁니다. 다만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좀 아쉽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의 연계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따로따로 작성된 글들을 한데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각 장별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또 나름 괜찮은 독서가 될 겁니다. 7번째 책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입니다. 제목부터 딱 와 닿죠. 책은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국가 전체를 쥐고 흔드는 잘못된 현실에 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책 초반에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비슷한 사례들을 쭉 언급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동과 여기에 동조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정당의 행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죠. 사실 이 책은 미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 때문에 미국 정치가 극단적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종신재직 대법관 제도, 국민들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통과를 아예 저지시킬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같은 것들이 언급되죠. 민주적 의사결정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계는 그런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서둘러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까지 포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시국에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8번째 만난 책은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입니다. 설교학의 대가인 브라이언 채플의 설교문 13편을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틀로 분석해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곧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본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선의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전 교보제로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책을 보는 동안 개인적으로 제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교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쓰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업로드될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관한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9번째 만난 책은 팀 켈러의 유산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목회자였던 팀 켈러가 세상을 떠났죠. 이 책은 바로 그 팀 켈러의 찐팬인 저자가 팀 켈러의 사역 전반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팬심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전반적으로 책의 볼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다양한 사역들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구성이 탄탄합니다. 책의 말미에는 팀 켈러가 쓴 책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고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까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만 팀 켈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팀 켈러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책 자체도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팀 켈러의 책들을 보면서 꽤 좋은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고요. 국내에 나온 팀 켈러의 책들을 잘 정리해둔 그런 안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으로 만난 책은 10개의 시점으로 보는 영화 감상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유명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영화 이야기를 함께하는 두 명의 평론가들의 대담집입니다. 전찬일 평론가와 라이너 평론가인데요. 이 두 사람의 영화와 영화 감상이란 주제를 두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결과물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두 사람의 나이차가 20년이 훨씬 넘는다는 점이죠. 보통 사회에서 이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려면 자연스럽게 위아래의 관계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말을 할 때도 자기 주장을 할 때도 나이가 적은 쪽이 좀 알아서 가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는 라이너 쪽이 좀 더 대든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찬일 평론가 쪽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느낌이고요. 물론 여기엔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마치 큰아들이 아버지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처럼요. 본격적인 영화 강의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가볍게 영화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엿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볼 때 좀 더 다양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25년 2월에는 모두 10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책들을 만나셨나요? 이제 슬슬 날이 풀릴 3월인데요. 가까운 도서관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